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미국이 북한의 반김 세력에 3국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미국, 북한 동맹 맺자라는 제안을 했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 북한의 체제 전복 작업에 대한 시동이 아니냐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김정은이를 2018년도에 싱가포르로 불렀던 이유는 바로 당근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죠. 싱가포르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당시에 김정은은 싱가포르 동남부의 마리나 베이에 있는 초대형 식물원인 가든 바이 더 베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전망대, 에스플래너레이드, 브라이언 파크 등을 방문했다 라고 뭐 기사들이 쭉 나왔는데, 하여튼 싱가포르의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시설 이런 데를 이렇게 둘러봤죠. 야, 이 뭐 똑같은 독재 국가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휘황찬란하냐 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싱가포르도 사실은 그 아주 강력한 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독재 국가죠. 그렇지만은 그 독재를 어느 방향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싱가포르 국민들과 북한 인민들이 완전히 천양지차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들도 우리 편이 되면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다. 자,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 말라카 해협의 가장 끝단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 그러므로 인해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완전 핵심 지역이죠. 여기를 통제해버리면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물동량을 막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는 그런 입장에서 친미 국가가 되었고, 친미 상태에서 아주 좋은 지정학적 위치 플러스 지도자의 아주 우수한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 대한민국입니다. 일본과 대한민국은 냉전시대 때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한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이제 그리스, 또 터키 이런 데는 이 소련의 지중해로의 진출을 막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제하는 위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 파나마 운하를 가지고 있는 파나마, 이런 나라들이 제대로 잘 살지 못한 이유는 뭐냐? 친미와 반미를 오락가락했죠. 그리고 반미에 더 많이 썼던 적이 많습니다. 터키는 왜 아직도 저렇게 잘 살지는 못하나? 그렇지만 터키는 중동 국가이면서 석유가 많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사는 것은 그 전적으로 지정학적 위치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잘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21세기에 이제는 소련이 아니고 중국이 미국 상대가 된 상황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는 바로 북한입니다. 중국을 상대로 했을 때. 왜? 단둥하고 즉 신의주하고 베이징하고 980km밖에 안 돼요. 가장 가깝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정학적 위치가 최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의 지도자가 올바른 애민 정신을 가지고 국가 경영을 한다면 싱가포르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충격적인 제안을 했는데요. 한국, 미국, 북한이 동맹을 맺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6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긴 칼럼입니다. 바로 유명한 외교 전문지죠. Foreign Affairs에 이렇게 기고를 했는데, 그랜드 바겐 with North Korea, 북한과의 그랜드 바겐은, 그리고 그 내용에는 평양이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이 평화적으로 중요한 어떤 체인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관, 즉 빈센트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이 사령관을 할 때 당시 부사령관을 했던 한국 측 파트너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1년도 안 돼서 강제전역을 당했죠. 그분과 공동기고를 했는데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달 29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미국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에 공동기고한 북한과의 일괄 타결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한미의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종전선언,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 해소,
북한 비핵화 검증,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언급한 뒤에 북한과의 동맹을 제안했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죠. 자, 여기 보시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종전선언, 뭐 이런 거 지금 진보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보 세력들이 이거 보면 이야 미국이 이래? 너무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동맹 맺자라는 충격적인 제안까지 했어요. 그런데 과연 진실은 뭔지 실제적인 내용은 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퇴역한 사성장군, 미국의 사성장군 한둘도 아니고 퇴역한 사성장군 기관 하나 한 거 가지고 뭘 그래 호들갑이냐? 아닙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도를 인정받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오늘 문화일보에게 의뢰를 받아서 똑같은 주제로 이제 문화일보의 칼럼도 적었습니다. 퇴역 장성의 기구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인가? 호들갑 떨 일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 첫째, 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할 때 보수 측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진보 측 대통령이었던 이 좌파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동시에 경험해봤죠.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아주 잘 알아요. 그러면서 현재 이 사람의 소속입니다. West Exec Advisors라는 소속인데 여기에 지금 이사로 재직 중이에요. 이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고위 관료 출신들이 2016년 민주당 대선 패배 이후에 설립한 정치 전략 컨설팅 업체. 설립자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주요 구성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입각했으며 국무부, 국방부, 정보기관 요직에 대거 등용해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브룩스 장군이 이사로 재직 중인데 여기 토니 블링컨 설립자죠? 국무장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 설립자인 플루노이, 원래 이제 초대 국방장관의 물망에 강력하게 올랐다가 너무 웨스트 의제가 어드바이저에서 다 해먹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이제 로이드 오스틴으로 교체가 됐고, 지금 현재 아마 오스틴 이후에 플루노이가 국방장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에브렐 헤인스 국가안보 정보국 DNI 국장, 엄청난 위상이죠. 그리고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또 재무부의 테러 자금 담당 차관보, 이런 사람들이 이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의 소속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조사한 사람들만 이러는데 더 많은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브룩스는 지금 주한 미국 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이 바이든 정부의 한국 정책, 대한국 정책을 총괄할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도를 인정받고 저에게 칼럼 요청도 오고 지금 온 언론이 지금 받아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 일단 이 방금 말씀드린 정말 충격적인 이 좌파에서 진보에서 아주 좋아할 만한 종전선언이라는 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과의 동맹이라는 말, 여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좋죠. 그런데 핵심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훈련을 가로막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장애물 제거.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이런 문재인 정부, 또 이 문재인 정부의 후신, 이 브룩스 장군은 이 칼럼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여권, 즉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를 계승할 확률이 너무나 높다.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정부, 문재인 정부의 연속성 선상에 있는 정권은 한미연합훈련 안 하죠. 그래서 정권 교체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 전략에 대한 공동 대응책 마련. 지난 사드 사태 때 봤을 때 중국이 경제적 제재를 하니까 한국 정부, 미국 정부와 따로 놀고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그래서 피해가 컸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는 EPN 경제 번영 네트워크란 걸 구성을 해서 중국에 대항. 그리고 지금 이 바이든 정부는 인도 태평양 경제권이라는 이 경제 레짐을 만들어서 또 중국에 대항. 그러니까 이 인도 태평양 경제권으로 편입하자 이 말입니다. 즉 미국의 대중국 경제 압박 정책에 동참하라. 이게 전제 조건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차기 대선 이후에도 정책 연속성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적 민족주의를 지향하자. 이 브룩스의 칼럼에는 포퓰리즘적 민족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국뽕, 자주
이제 이런 거 하면서 반미를 부르짖는 그걸 이제 포퓰리즘적 민족주의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런 거 하는 데가 어딥니까? 바로 좌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강하게 깔았어요. 왜? 자기는 박근혜, 문재인 다 경험해보니까 문재인 얘들 안 되겠더라 라는 걸 절실히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이렇게 스텝을 밟아 나가자라고 칼럼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1에 보면 이렇게 핵심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공동의 한국과 미국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북 관계 정립에 대한 의지 전달 그리고 긴장 완화 노력을 하자. 그래서 북한에게 신뢰를 주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실한 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이어가서 한국과 미국의 목소리는 정권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고 끝까지 똑같이 간다라고 하는 그 일관된 목소리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게 신뢰를 주고 나서 경제 지원을 통한 북한의 대중 의존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직접 지원 그리고 미국은 국제기구 IMF를 비롯한 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이런 것들을 해나가자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은 생존을 위한 핵무기 보유가 필요 없잖아. 그러면 핵무기 포기해도 돼라고 해서 그때 이제 완전히 핵무기 폐기, 핵무기 폐기했으니까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 원하는 거 다 해주자. 그리고 나서 북한을 한미동맹에 끌어넣자. 그래서 한국, 미국, 북한 다 동맹 맺자. 그렇게 해서 인도태평양 경제권에 표현시켜서 대중국 전략의 천병에 북한을 세우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제목만 가지고 야 미국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하고 동맹 맺자 했다. 종전선언 하자고 했다라는 기사 나오면 그거는 웃기는 소리. 기사 하나도 읽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북한에 동맹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나? 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이 아주 밀착하고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10일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죠. 7월 9일 날 있었던 일을 보도를 했죠.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가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0도래 즈음에 9일 연회를 마련했다. 연회는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가 주재했으며 김성남 당 국제부장, 문성혁 당 국제부 부부장, 김철근 국방성 부상, 박명호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하고 중국 측에서는 리진진 주 북한 대사 등이 참석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최근에 중국의 연료, 석유 계열, 정제유를 지원하는 등 뭔가 이 국경 무역이 다시 재개가 되고 하는 그런 움직임의 끝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호하자 해나가는 것이죠. 즉 중국과 더욱더 밀착을 해나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을 갈라치게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한미연합사령관이지만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외교 안보 라인의 최고 핵심 세력이다. 즉 미국 외교 안보 라인이 하고자 하는 말 대신 한미연합사령관 출신으로서 대신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전략군이 아니 전술벨트, 작전벨트, 전략벨트 이렇게 해서 전술벨트 휴전선 인근에는 장사정포 이런 걸 배치해서 또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배치해서 한국이 공군기지 때리고 또 전술벨트 또 한평양 라인에 또 미사일들 쫙 배치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미군의 증원 전력 때리고 또 이제 개마고원 지역에는 전략벨트 해서 ICBM 해서 미국 본토, 괌, 하와이 때리고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미사일을 배치를 했는데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바꾸자. 동서로 바꾸자. 이거 뭐냐? 중국을 방어해주는 방어선으로서의 북한 미사일 전력으로 재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거 중국하고 너무 심하게 지금 밀착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걸 떼놓자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떼놓자 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보니까 북한이 어마어마한 권력 투쟁, 파벌 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중국과 밀착하려는 저 세력들은 떼내고 반대 세력들에게 그러면 이들은 우리에게 붙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내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김정은 주재로
지휘관, 정치 일꾼 강습회라는 걸 실시했는데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군인들이 참석할 때 또 장군들이 참석할 때 깃발이 서죠. 그 깃발은 장군 하나하나마다 이제 깃발을 다 세웁니다. 원래 그게 장군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 장군이니까 뭐 장군 하나마다 깃발 세워주기 곤란해서 그러면 이 여기 참석하는 대표적인 부대 깃발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깃발들 많아요. 언뜻 보면 깃발들 많이 있구나. 장군들 많이 있으니까 깃발들 많이 있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깃발들이 도대체 무슨 깃발들이냐 봤어요. 여기 빨간색 보이죠? 육군, 파란색 또 보이죠? 해군, 또 파란색 보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군인데 항공 및 반항공군. 그 다음에 또 빨간색 있죠? 또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된 큰 깃발도 마찬가지예요. 육해공, 육해공. 육해공, 육해공입니다. 그럼 그게 왜 이상하냐? 이상하죠. 북한은 우리와 달리 5군 체제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격인 항공 및 반항공군, 그리고 전략군, 특수군 해서 5군 체제인데 여기는 육해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북한군이 뭔가 좀 내부적인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김정은이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니까 뭐 다 일어나서 박수 치고 뭐 박정천 총참모장 이 차수는 또 뭐 인사하고 하는데, 아니 여기 리영길 대장 뭐 볼펜 줍고 있네요. 볼펜보다 지금 김정은이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얼마짜리 볼펜인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가 일어나서 다 박수 치면 자기도 볼펜이 떨어졌든 뭐가 떨어졌든 간에 일어나서 박수 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볼펜 줍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또 사진 보시는데 여기 지금 뒤통수에 큰 밴드가 붙어 있습니다. 대형 밴드가. 이게 과거 김일성이가 이 큰 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대형 밴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 종양이 생겼는지 종기가 났는지 어떤지 몰라도 이렇게 큰 밴드. 그래서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위상으로도 희한하고, 그리고 군대는 또 깃발도 분명히 5군 체제인데 3군만 갖다 올려놓고 뭔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군 내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에게 줄을 서는 이런 자들, 왜 반대 세력에게 야 니들은 그럼 우리에게 와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강조하죠. 그런데 김정은은 인권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은 인권 탄압을 더욱더 심화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량 배급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주고 오히려 수탈하고 뒤져가지고 식량 나오면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교화소에 수감을 대대적으로 시키는데 거기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국경지역에 연쇄 총격해서 사람들 쏴 죽이고, 그리고 이 공안통치, 국가보위부, 국가보위성, 그리고 안전성, 이런 경찰 권력, 그리고 정보 권력, 이런 데다가는 확 권력을 갑자기 실어줘서 그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군인이든 주민이든 마구마구 구타하고 잡아가고 하도록 지금 2021년 들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김정은과 김여정, 이 대체 불가의 정치 세력이었던 백두혈통,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계속 선전을 해나가는 것이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쟤를 바꾸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는 한국 대선인데 브룩스 장군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기고를 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여당 대선 후보들은 문재인 정권과 똑같다 보인다. 바꾸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러면은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서 그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 종전선언, 동맹까지 정말로 가고 싶으면 정권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나왔죠. 북한이 한국 대선에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 해킹 그룹이 내년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이다. 각 정당과 후보 캠프를 해킹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익명 제보 형식으로 언론에 흘려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다. 해외 서버를 활용한 댓글 공작이 더해질지도 모른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해킹 그룹 간의 공조가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세 나라의 이해관계에 맞는 대선 후보를 함께 지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부 친중 인사들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친중 인사들이죠. 왜? 우마오당의 댓글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원래 친중에다가 원래 친중 아니었던 자까지도 우마오당 댓글 지원을 염두에 두고 친중 행보를 보이고 친중 인사를 영입하고 이런 자들이죠, 여기. 그러니까 세 나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해서 연대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 이런 중국과 러시아와 연대하는 이 지금 기득권 세력들 외에 다른 세력들에게 니들은 우리 편이 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우리에게 알려라. 그리고 그러지 니들이 혹시 여기에 장이면 하지 마라. 그래 왜? 한국의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라는 사인인 겁니다. 자,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미국 편이 된다면 이건 세계 질서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냐?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이 육상 국가가 되는 겁니다. 베트남 반중국가지만 또 친미국가지만 베이징하고는 뭐 어마어마하게 멀죠. 또 이 중앙아시아, 러시아 다 친중국가 또는 뭐 중립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죠. 인도 반중국가지만 인도에서 베이징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그러나 북한 신의주에서 베이징까지는 장애물도 크게 없고 980km밖에 안 되고 제가 직접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차를 몰고 달려봤습니다. 장애물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정말 전차가 확 지나가면은 하루면 베이징까지 갑니다. 그런 자리에 만약에 미국의 동맹이 생긴다. 중국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죠.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미국의 동맹이 된다.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사 20세기 이후에 친미국가로서 지정학적 위치를 보장된 친미국가가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북한 주민들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응답하라. 북한 주민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